걸쳐서 저희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서비스의 전환이라는 큰 주제 아래 장애인 서비스의 역사적인 흐름과 또 어떻게 인간 중심적 서비스가 흘러왔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위한 가장 궁극적인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데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사고의 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회적 역할 강화론을 지난 시간에 짤막하게 저희가 한번 훑어봤는데 오늘은 그 사회적 역할 강화론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정말 의미 있는 참여는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로 오늘 또 한번 사회적 역할 강화론을 다시 한번 훑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이 역할 목록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라고 부탁드렸죠. 매일 일상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주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 1회나 월 1회 또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나의 열정에 따르는 역할은 또 무슨 역할이 있는지 내가 꼭 해야만 하지만 내가 달가워하지 않는 역할은 혹시 없는지 어떤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그런 역할들이 때로는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역할이 될 수도 있겠죠. 직장 안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가 맺는 많은 관계 속에서의 나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한국 시민으로서의 나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이 역할 목록을 여러분이 쭉 쓰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역할들로 이루어졌는지가 보여지실 텐데요. 여러분이 지원하고 또 여러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런 역할 목록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할 목록을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치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 역할이 우리에게 또 허용을 하게 해주고요. 우리 안에 소속감을 갖게 해주게 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의 자율권과 또 스스로가 무엇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또 그런 기회들을 가져다 주는 것 역시 역할이지요. 역할은 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성장과 개발 역시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란 것이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성장, 엄마로서의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개발들을 많이들 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성장하고 개발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성장하고 개발했을 때 나는 또한 가족 안에 정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성장하고 개발하는 엄마와 가족에게 기여하는 또 내 스스로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엄마의 관점과 내 스스로의 성장과 개발이 없이 가족에게 내가 뭔가 기여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엄마라면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해서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달라집니다. 자, 이 역할이 가져다주는 이 7가지의 내용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그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개발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이 7가지의 요소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역할에 포커스를 주지 않는다면은 일정한 액티비티, 어떤 활동, 그것에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역할 이론이 알려주는 역할의 힘에 대한 것들에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역할에 대한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사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또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역할은 우리에게 존재감, 정체성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내가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연장선으로 가정에 와서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역할은 영향력이 매우 커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크게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 있는 역할은 관찰자들의 태도를 결정짓는데 그 사람에게 장애나 정신질환이나 어떠한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있는 역할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역할은 한 개인이 그 삶 속에서 좋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을 더욱더 가능성을 높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의 포커스는 그 한 개개인이 더욱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의 많은 장애로 인한 취약성 역시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역할을 갖게 되어서 그 역할을 잘 소유하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사실상 소멸될 때 나이로 인해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그 개개인의 장애로 인해서 그 역할이 뭔가 소멸될 때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실은 그 안에 갖고 있었던 내면의 상처들이 또한 치유되는 기회들을 갖게 되겠지요. 역할을 통해 전달되는 부분을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또 여러분 자녀를 돕는 가운데 있어서 이 5가지 요소를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쉽게 가치 절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나고 관계를 맺고 접촉하는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에게 기대되고 또한 형성되는 행동들은 어떤 행동을 이 사람이 하는지, 이 사람을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는 무엇인지, 또 기타 이미지나 상징들에 따르면은 어떠한 옷을 입었던지 아니면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사람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이미지나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생님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학교 선생님이 관련하는 사람들이 동료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 이렇게 관련된 사람이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규정하게 하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나 동료 교사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역할에 관련 없는 정치인을 자꾸 만난다든지 아니면 범죄인을 자꾸 만난다든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게 되겠지요.
또한 선생님으로서 기대되는 행동이 있겠죠. 선생님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됐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지? 라고 혼란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서 저분은 선생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죠. 학생들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부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은 저분은 저 학생의 선생님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처럼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어떤 이미지들, 선생님이 선생님의 복장이 아닌 또 선생님이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 그런 도구들을 갖고 있다면 저 사람은 선생님인가 아니면 선생님이 아닌가 헷갈릴 수 있죠. 자, 이 도표는 여러분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표인데요. 자, 첫 번째 얇은 실선을 보시면요. 한 개개인, 자,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한 개인입니다. 이 개인이 장애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장애를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개인을 향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향한 역할에 대한 기대치와 그 역할에 대한 그 사람의 수행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관계성을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실선을 보시게 되면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을 향해서 이 학생이 체육학과 학생이에요. 자,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이제 마라톤 대회, 올림픽 마라톤에 나가려고 하는 한 학생인데 이 학생을 향해서 이 학생이 입고 있는 옷, 이 학생이 하는 행동들, 그것들을 향해서 또 이 학생에게 주어진 역할, 학교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이 학생의 자질을 보고 야, 너는 달리기에 소질이 있으니까 한번 달리기 선수가 되어보아라 라고 어떤 역할 수행을 확인받게 되죠. 부모님이 그래, 넌 정말 잘 달리니까 한번 달리기 선수가 한번 되어보렴. 이렇게 역할 수행에 대한 확인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을 인식받게 되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일 뿐더러 달리기 선수라는 하나의 역할을 받게 됩니다. 이 역할을 통해서 이 한 학생은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겠죠. 그 하고 있는 연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또 본인의 언어를 통해서 나도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 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 또 그런 행동,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와, 쟤는 저 학교 대표의 달리기 선수래요 라고 점점 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함과 아울러서 가정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때로는 이 학생이 좌절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학생이 대회에 나갔다가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해서 이제 달리기를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부모님들이 또 가족들이 아니야, 열심히 해봐,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선생님께서도 자질이 있다고 했고 지난번 대회 때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니까 네가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정 안에서 또 주변 친구들이 또 학교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또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부여하게 되면 본인도 정말 난 정말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이 없는데 이번에 정말 대회에 나가서 너무 성적이 안 좋았는데 정말 계속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듦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그 기대치와 그 사람들의 말해주는 그 역할로 인해서 격려로 인해서 자신의 역할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본인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더 가지면서 그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본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또한 바라보게 되죠. 주변에서 이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는 이 학생을 격려를 하고 또 그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주고자 하는 그 선생님의 그 말씀과 이런 외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 개개인이 스스로가 또한 관찰을 하게 되고 그 학교에 이 학생을 알고 있지 않는 다른 학교 선생님도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도 또 다른 학급에 있는 학생들 역시도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죠. 제가 우리 학교 달리기 대표라면 쟤 되게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매일 연습을 하는 아이야. 제가 정말 앞으로 유망주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은 아니야. 쟤 지난번에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 쟤 연습 안 하고 게으른 모습도 난 봤어.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의 외부 사람들의 그 관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개인은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영향력 속에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하고 또 그 학생을 끌고 가는 코치 선생님께서 그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 수행 능력이 점점 더 향상될수록 이 개인의 달리기 선수라는 역할은 점점 더 그 역할 수행이 강화가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긴가민가 의심을 가졌던 외부 사람도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화살표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얇은 사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 수행이 강화될수록 더 많은 대회에 나가서 더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연습을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외부 사람들이 저 사람, 저 학생 정말 잘할 거야 라는 그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기대가 강화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선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본인도 긴가민가하고 또 내가 정말 우리 학교 대표 달리기 선수 맞아? 라는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주는 역할에 대한 인식, 역할에 대한 기대치, 또 본인 스스로의 능력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사선을 보시게 되면 그 본인에 대한 역할의 인식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인식과 기대가 이만큼 강화된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 중에서 공격성 장애를 갖고 있고 공격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자문을 많이 제가 받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 사람이 부정적인 역할, 자, 여기 처음에 사회적인 역할의 인식이 자, 가로하고 편견이라고 적혀져 있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안 좋습니다. 부정적이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도 이전에 사회적으로 일단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그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하죠. 그 상대를 알기도 이전에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은 부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편견을 갖게 되면요. 본인의 스스로에게 부과된 그 부정적인 역할을 자기 개인 안에서도 그것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부정적인 행동과 역할 역시도 더 강화되고 더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이 도표에서 알려주는 것은 긍정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역할 역시도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관찰과
그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 역시도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역할을 감소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 부정적인 역할을 최대한대로 더욱더 감소시키는 그러한 기회들과 또 그러한 그것들을 반대의 성향으로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더욱더 많이 만들지 않으면 그런 행동들은 사실상 그렇게 쉽사리 없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인데요. 미국의 굉장히 바쁜, 굉장히 큰 병원의 정규 직원으로서 이제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지금 굉장히 병원의 수많은 동료들에게 사랑과 또 고마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직장 동료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의 역할은 뭐냐면 각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이 나갈 때마다 어, 베드, 침대 볼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럼 그 바꾼 침대볼을 한 군데 이렇게 다 몰아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침대볼을 사실상 누군가가 수거를 해서 그 침대볼만 세탁을 하고 또 깨끗이 세탁된 침대볼을 다시 병원에 제공하는 외부 업체에 연결을 해주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이 청년이 하고 있는데요. 이 역할은 사실상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없거나 그 수행하는 능력만 잘 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이 자리를 놓고 경쟁해서 당당하게 이 자리를 얻은 그런 이 청년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이 청년을 고용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이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연봉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병원의 직원으로서. 예. 소망의 집에 대한 기사를 쓰는 기자분이 계신데요. 많은 기사글에서 장애인들은 불쌍하고 그리고 문제시되는 사회에 정말 불필요한 그런 존재처럼 마치 부담이 되는 존재처럼 기사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망의 집에 있는 국장님께서 이 지역신문에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좋은 글은 별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분들이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좋은 면들을 그래도 이 남의 시민들이 이해하고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을 향한 그 인식들이 사회적인 인식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기자님께 우리가 좋은 일들 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기사를 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자님께서 기쁘게 소망의 집에서 여러 명의 이 지적 장애인 분들께서 누군가의 지원으로 이제 100%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용돈을 모아서 후원을 받고 본인이 또 용돈을 모아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 마다가스카르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곳에 있는 열악한 본인들보다 더 열악한 곳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또 좋은 봉사를 하고 온 그 기사글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사실상 그 시내 그 남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접하면 접할수록 이렇게 봉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자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역할 강화론에서 장애가 있는 한 개인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사회 통합과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에 있는 이 요소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가치 있는 사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요. 지금 여기 5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대에 해야 하는 것인가죠.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참여이든지 간에 보편적인 시간대에 그것을 해야지 보편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시간대에 장애인들만 따로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서비스에서 장애인들만 모아서 어떠한 행동들이나 어떠한 역할들을 어떠한 사회 참여를 그들만 따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시간대에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사회 참여로서의 어, 연결을 하기에 한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볼링을 치러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하고 직장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근무 후에 많이들 가죠.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장애인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볼링입니다.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그 장점이 있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보통 그 연령대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지적 장애인이 나이가 40세예요. 40세의 나이에 있는 지적 장애인이 볼링을 치러 간다고 한다면 본인과 같은 서비스를 받는 또 다른 지적 장애인들하고만 화요일 아침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40대의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대에 가서 볼링을 치는 것과 40대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볼링을 치는 시간대에 가서 지적 장애가 없는 또 다른 40대의 남성과 함께 가서 그 볼링을 칠 때 얼마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자기 또래의 사람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지 그 기회에 대한 기회성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지역 주민들 또 이러한 활동들을 늘상 하는 그 사람들과 그 비슷한 시간대에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슈퍼마켓을 가는 활동을 하는 것 역시도 슈퍼마켓을 가는 사람들이 다양하죠. 어린이도 갈 수 있고 어른도 갈 수 있고 시간대가 되게 다양할 겁니다. 이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연령이 슈퍼마켓을 간다면 그 시간대나 그 연령을 누구랑 같이 가든지 크게 구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취미생활, 꽃꽂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등산을 한다라든지 특정 어떠한 취미생활을 하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그 활동을 주로 하는 연령대의 사람들과 같이 할수록 더욱더 가치 있는 사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접촉 횟수나 상호작용에서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볼링을 간다 하더라도 40대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남성이 40대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남성과 볼링을 치러 갔을 때 그냥 단순히 볼링만 한 번 치고 끝난다면은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40대의 남성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볼링 동호회에 만약에 속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나이대의 보편적인 지적장애를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 관심사와 볼링을 떠나서라도 또 내가 뭔가를 관심 있어 하는데 나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을 그 안에서 또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우리가 사귀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전교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학교에서도요. 나랑 유독 친한 친구가 생기죠. 어떻게 해요? 관심사가 같거나 아니면 뭔가에 서로가 끌리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보편적인 접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번 만났을 때 친구를 사귈 확률과 1년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매일 직장 생활을 하거나 매일 어떤 환경에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거기서 접촉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물론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요. 늘 똑같은 시간에 아침 7시 반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그 버스를 같이 탄다고 해도 늘 친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우연히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또 어떤 도움을 주고 아니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어떠한 우연성 때문에 그 버스를 늘 타던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활동들을 보편의 활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의 사람들이 갖는 일상생활의 활동들, 가족과의 시간을 갖고 여가 생활을 하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자원봉사를 하고 종교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보편의 시민들이 누구든지 늘상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더욱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지적 장애인은 더욱더 사회에 참여하는데 더욱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사회적인 참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 또 지적 장애인들만 가는 복지관, 지적 장애인들만 모여 있는 작업장, 그런 곳에서만 평생을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지적 장애인이라는 그 역할 외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편의 사람들처럼 슈퍼마켓을 가고 슈퍼마켓에 가서 돈 계산을 일반 사람들처럼 하고 물론 한계가 있을 때는 그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과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활동을 하고 동네의 공중목욕탕을 함께 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늘상 하는 그런 취미 생활들을 함께 접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그 지역 사회의 참여의 기회들이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 의미 있는 사회 참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보편적으로 그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대에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보통의 활동을 여러 번의 기회들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더욱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사회에 있어서의 더욱더 많은 사회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살고 있는 이런 호주같이 이민 사회에 살고 있는 이민자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많은 한인들이요. 영어라는 한계 때문에 한인 슈퍼마켓만 가고 한인들이 사용하는 미용실만 가고 한인들이 가는 커피숍만 가고
한국말을 하는 의사들만 찾아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50년, 60년이 넘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사셨지만 영어를 아직도 힘들어하고 영어를 아직도 꺼려하는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비단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나 미국이나 이렇게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사회 속에는요, 이 계토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 간의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도 가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슈퍼마켓도 가고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없는 그런 직장 생활도 호주 사람들과 웨스턴들과 이곳의 백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런 동네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의 관계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 이 호주 사회에 더욱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사회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시들은요. 여러분이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분이나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또 형제들이나 또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 제가 7가지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역할들이 이제 이 지적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런 역할들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떠한 역할 목록이 생기게 되면은 그다음 여러분이 또 하셔야 할 것들이 뭐냐면 그 역할이 갈 수 있는 환경들, 또 그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그 관계는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도표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화요일 아침 10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마다 복지관에서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볼링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활동으로서 슈퍼마켓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활동만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은 발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가족의 안에서의 역할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딸의 역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딸은 딸과 관계를 하게 되는 그 관계는 가족이죠. 그 딸이 있어야 할 환경은 어디일까요? 집이나 동네 또한 지방이나 해외나 그 가족이 있는 환경 어디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딸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치 있고 보편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열거해 보면 가족하고 함께 식사하고 가족하고 대화하고 가족하고 싸우기도 하고 가족하고 연락하고 또 가족의 아픈 구성원을 돌보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집안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요리하기, 쇼핑하기, 병원 가기, 일하기, 여행 가기, 사랑 표현하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자, 하나의 역할이 정해졌을 때 그 역할에 따라서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들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서비스는 이 사람의 딸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남을 돌보는 것도 도와주고 청소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영화 같이 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그 시간 때우기의 서비스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딸의 역할을 더욱더 잘하는 그런 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보시면 산악동호회의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면 산악동호회 회원이 가는 환경들이 어딜까요? 산이 있을 수 있죠. 또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죠. 아니면 산악동호회 회원들
멤버 가족 돌잔치, 뭐 환갑잔치, 그 다른 동호회 멤버의 가족 잔치에 또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떠한 환경에 이 사람이 노출이 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 역할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산악동호회 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등산하는 거? 그럼 등산을 잘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워야겠죠. 또 커피 마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죠. 함께 식사하는 방, 또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죠. 산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도 있죠. 또 산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활동을, 가치 있는 환경에서 또 가치 있는 활동을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역할을 부여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함께 있는 그 가치 있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도 뭔가 공동적인 게 있을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연예인 사이에서도 되게 탑 레벨에 있는 연예인이 이제 막 신인 배우인 사람이 가는 미용실을 안 가죠. 그래서 미용사들이 저는 어떠어떠한 미용사, 어떠어떠한 연예인을 코디하는 미용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화장을 전담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이제 광고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는 미용실에 이 사람도 간다면은 이 사람도 뭔가 공통적인 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공통의 요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업계에서 일하시는 아티스트들, 미용사분들, 이런 분들도요. 가치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 저는 어디 어디 교도소에 가서 서비스를 주는 미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선전하지 않죠. 또한 가치 있는 어떤 자산, 그것이 기술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소유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자원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지위나 명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관계나 영향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과 함께 활동을 한다면 저 사람도 저런 자원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처음 학교 가게 되면은 어떤 친구 사귀라 그러죠? 너보다 조금 부족한 친구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없죠? 너보다 더 똑똑한 애랑 사겨라. 공부 잘하는 애랑 사겨라. 왜요? 친구 따라 강남 가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가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또 공부가 중요한 부모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 자녀가 지금은 성적이 안 좋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만나서 내 자녀가 더 공부를 잘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적 장애가 있건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간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 역시도 좀 더 가치 있는, 그것이 아주 유명인을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이러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만나는 것이 더욱더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치 있는 당사자의 친구로 보일 가능성이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도요, 이렇게 지적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 중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치메이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울픈스버거 박사님께서 만드신 그런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운동선수나 아니면 굉장히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높이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이나 아니면 그러한 사회의 어떠한 인물이 지적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것이 그 장애인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 장애인을 자기의 친구로 소개를 했을 때 그렇게 보여졌을 때 그 장애인 주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Citizen Advocacy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일반 시민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다른 시민을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이거는 돈을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을 한 특정인이 한 특정인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를 만나듯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친구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 가치 있는 사람만 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러한 시리즌 애드보커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정말 혜택은 본인이 받고 있다 그래요. 예, 어떤 혜택을 받냐면 정말 이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인간으로서의 가장 뜨거운 그런 관계들, 뜨거운 우정, 뜨거운 친구의 관계, 또 정말 인간으로서 휴먼 다른 데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귀한 관계들, 귀한 감정들을 이 지적 장애를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다고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맺는 그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는요. 굉장히 이 관계가 평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예시들이 이 세상에 많은 나라에 굉장히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 가지 관계도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치절하된 세상에서는요. 이 한 가지의 관계 때문에 이 가치절하가 된 지적 장애인이 이 세상으로 나가는 큰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뇌사를 하거나 아니면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암 말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인생의 말기에 놓여 계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가족들이 그 환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그 방을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일지도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와보지도 않고 가족들이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저희 의료진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돌아가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정말 귀한 할아버지, 가치 있는 아버지, 귀한 남편, 귀한 친구로 그렇게 이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람을 접하는 그런 모습을 병원 직원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요. 모든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그 환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이제 한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한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환자 차트에 쓰게 되는데요. 그 차트에 제가 항상 강조를 해서 쓰는 것이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 있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지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꼭 적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적었을 때와 그 내용을 적지 않았을 때
모든 의료진들, 또 이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진들의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회 통합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시되는 노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냐면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일반 학교나 또 일반 어린아이들이 접하는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로서의 지역사회의 통합이 아주 더 수월하게 됩니다. 삶의 영역에 따라서 어, 한 개개인 장애인의 장애에 따라서 통합할 수 있는 그 난이도가 다르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서의 가치 있는 통합이 되는 것에는요. 지속성이 무엇보다도 필수시 됩니다. 한 번 일시적인 서비스, 한 번 어떠한 연결고리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또한 계속적인 개발과 성장이 따라 주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역할 강화론을 통해서 모든 통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인이 만족되는 가치 있는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대한 가능한 대로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절감을 받을 만한 모든 잠재적인 요소들을 줄이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외모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행동에 수반되는 그런 요소일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은 이 취약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 생활보조 교사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가능한 대로 최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최고로 이쁜 여성들을 뽑은 스튜어디스 역시도 항공사에서 그 스튜어디스가 이미 예쁘고 이미 좋은 조건의 신체적인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미용 기술을 가리키고 최고의 품행, 최고의 걸음걸이, 최고의 에티켓 이 모든 것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가 가장 가치 있는 역할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훈련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최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거든요. 바람직하며 원하는 사회적 습관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아, 선생님, 저희 자녀는 계속해서 욕을 해요. 선생님, 저희 복지관에 오는 이 지적 장애인은요, 계속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분들이 더 바람직한 습관들, 또 사회에서 원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있으므로 그 자신의 이미지가 더욱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할 때 되면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 아이는 이제부터는 지적 장애인들이 모이는 복지관에는 가지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선생님, 그러면 장애인들만 모아놓고 하는 서비스는 다 사라져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 장애인이요. 하루에 24시간에서 잠자는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외에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속에서 몇 퍼센트를 과연 장애가 있는 사람들하고 모인 곳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몇 퍼센트를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한번 여러분 퍼센테이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많은 기관에서 이 분석을 한 결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5%도 안 되는 시간을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시간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늘상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장애인이야라는 낙인을 찍히는데 더욱더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환경을 피할 수 있다라면, 자,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갈 때, 목욕탕을 갈 때, 볼링을 치러 갈 때 장애가 없는 사람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꼭 모든 것을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환경에 될 수 있으면 놓이지 않도록 피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 지역사회에서 그것들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역할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만족되는 개인적 관계를 위한 전략 두 번째는 다른 시민들이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원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배경이나 관심이나 취미생활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동호회 아니면 꽃꽂이회 어떠한 관심이든지 간에 그 관심을 통해서 비장애인들 시민들과 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만드셔야 하고요. 지원하는 장애인과 또 함께하는 그 비장애인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 처음에는 꽃꽂이를 배우러 가더라도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활교사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재활교사가 가서 비장애인 시민하고 막 이렇게 수다를 떨어요. 예.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가 막 답을 다 해버려요. 예. 사회복지 선생님이 그 옆에 있는 시민하고 다 말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정작 이 장애인과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비장애인은 대화를 해볼 기회조차 만들어지지 못한 채로 그 활동이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게 가장 안 좋은 서비스예요. 가장 좋은 서비스는 뭐냐면 어머 그 장애인이세요? 그분은 몇 살이세요? 그러면 자기의 나이를 말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 그 사람이 직접 수혜 씨, 이 옆에 계신 분이 나이가 궁금하신가 봐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다리 연결을 해 주셔야지 다 그 답을 중간에서 다 해버리시는 게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장애인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직접적인 방법들이 생겨날 기회들을 자꾸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꽃꽂이 회에서 뭔가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의 활동을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이 꽃꽂이를 배우는 다른 멤버들이 이분을 향해서 그분이 기여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장애인 시민과 지원을 받는 장애인 사이에 발생되는 그 관계 속에서 많은 보편적인 방법들을 강화하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을 꼭 집어서 감사의 표시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그 당사자가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비장애인 시민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회복지사 분들이시나 아니면 자녀를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가치 있는 참여나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참여나 그러한 또한 관계를, 오타가 났네요. 관계를 지원하고 또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끝으로 이러한 서비스,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여러분께 굉장히 짤막하게 이렇게 거의 한 50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만으로도 사실 이틀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어떤 것들을 적용하실지는 여러분이 천천히 다시 또 강의안을 보시면서 또 녹화된 영상을 다시 또 복습해 나가시면서 또 추후에 또 추가적인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아주 작은 데서부터,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을 가면은 항상 만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미래 설계를 아마 최초로 했던 청년일 거예요. 2012년에 그 청년이 고3을 마칠 때 이제 어머님, 아버님과 이웃분들, 어머님이 초대하신 분들을 놓고 이렇게 함께 저희가 이 청년이 미래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또 이 사회에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함께 논의하고 계획을 했던 그런 청년이 있는데, 어머님이 안타깝게도 이제 암이 재발이 되셔서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어머님께서 선생님, 제가 18년 동안 우리 아이가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 왔어요. 그런데 서비스 기간에 보내고 나면은 오히려 더 퇴화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죽고 나더라도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버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님도 이렇게 자폐가 심한데 늘 똑같은 말만 하고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데 내 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고민이 많으셨죠. 그런데 아버님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은 꼭 큰아들한테 이 아드님한테 아버님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가서 계산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시키셨어요. 네, 그때가 이 청년이 아직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작은 행동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실 아버님이 가서 아버님 카드니까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호주에서 선생님 오셨다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해서 밥을 먹었어요. 뭐 국수를 먹고 수제비를 먹고 우리가 이제 나가서 계산을 하는데 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들이 계산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나오면서 아버님 참 지금 이렇게 하신 행동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도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머, 제가 돈 계산도 하네? 어머, 제가 밥값을 내나 봐. 어머,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밥을 사나?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하나의 행동 역시도 이 한
지적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길을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나이가 어떤 나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장애가 어떤 한계를 갖든지 간에 그 범위 안에서 이 자녀가 관심 있고 또 이 자녀의 나이에 보편적인 이 똑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 자녀의 나이가 50살인데 여전히 5살 아이로 대하시고 여전히 5살 아이로 그렇게 여기시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내 자녀를 5살 아이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50살 먹은 자녀는 여전히 5살 밖의 아이로서의 행동만 요구시 되고 기대시 되기 때문에 그 행동만 보여주게 되죠. 50의 나이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50의 나이지만 경제 활동을 못할 수도 있고요. 50의 나이지만 밖에 나가서 결혼 생활을 못할 수도 있고, 뭐 50의 나이지만 A도 못하고 B도 못하고 C도 못할 수 있지만 50의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50의 나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더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50살의 나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기대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역할과 본인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렇게 또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을 제가 여쭤봐도 질문을 안 하셔서 그래도 오늘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